쫑!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8일 월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밤새고 월요일 아침을 맞으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월요일 한 주, 이번 한 주를 저희와 함께 일찍 시작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지금 많이들 듣고 계시죠? 역시 고맙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도 꽤 왔고요. 또 영동 지방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주요 고갯길은 부분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현재 적설량을 보면 대관령이 18.2cm, 강릉 15.1, 속초 10.2, 동해 6.2cm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폭설보다는 그래도 훨씬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눈은 눈입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아서 오래 쌓여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겠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가끔 흐리고 눈비가 또 온 후에 오후 늦게 그치겠다는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한때 비가 온 후에 오전에 개겠습니다. 영남 해안지방과 울릉도 독도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 영상 2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하고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이 2.1도, 부산 5.7, 광주 6.3, 대구 5.6, 대전 4.6, 춘천 0.5, 강릉은 영하 0.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현재 일요일이기 때문에 소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비아는 반정부 세력이 국토의 대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죠. 트리폴리 빼고. 그렇습니다. 반정부 세력이 수도 트리폴리 서부에 있는 위성도시 자위야까지 장악했습니다. 자위야는 트리폴리와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리비아 최대의 정유시설이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자위야가 함락되면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보름 만에 전 국토의 80%가량이 반정부 시위대에 함락됐습니다. 하지만 트리폴리에 집결한 친 카다피 세력은 반정부 세력과의 결전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카다피 일가의 재산은 최대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번 무바라크보다 훨씬 더 많네요. 훨씬 더 많습니다. 배 이상 많죠. 주로 석유회사나 국영 전기통신회사 등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고요. 아랍 걸프 국가들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동결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해외 자산을 동결하기로 한 리비아 제재 결의안을 이미 채택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또 많은 관심들이 모이고 있는데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나요? 리비아에는 오랜 철권 통치로 야당은 물론이고요. 의회나 이렇다 할 정부 부처도 없는 실정이어서 일단 카다피의 뒤를 이을 지도자나 세력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악의 경우는 카다피 축출 뒤에 급진 세력이 힘을 얻어서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유일하게 짜임스에 있는 정부 부처 역할을 하는 곳이 국영 석유회사뿐이라서 차기 정부가 이곳을 바탕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또 반군 세력 중에 강력한 부족이나 연합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각 부족들이 정부의 간섭을 바라지 않는 데다가 부족 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카다피 축출까지만 협력하고 이후에는 부족 간 투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집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집트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다음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집트 개헌위원회 위원인 살레 변호사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일이 공표되고 유권자들은 다음 달 말 이전에 국민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위원회는 지난 26일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대선 출마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규정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군 최고위원회도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서 6개월 안에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과 민간 정부에 권력을 넘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이후에 상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 또 대통령 선거가 차례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일본의 명문대학 입시 문제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출됐습니다. 지난 26일 국립교토대학의 입학 시험이 진행되는 도중 시험 문제들이 인터넷을 통해 올라왔는데요. 수학 6문제, 영어 작문 2문제가 포털 사이트 묻고 답하기 코너에 올라왔습니다. 이외에 와세다대, 리쿄대, 도시샤대 등에서도 시험이 시작된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문제가 유출됐고요. 곧바로 정답이 달렸습니다. 4개의 대학 문제를 해당 사이트에 올린 게시자
휴대전화가 모두 같은 아이디를 사용했는데요. 휴대전화로 시험지를 촬영해서 메일로 문제를 유출시키고 외부의 협력자가 게시판에 올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휴대전화를 전부 따로 보관하게 하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 시험 기간 중에는 전원을 끈 다음에 가방에 보관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걸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이번 유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합격자를 이미 발표한 와세다 대학 등도 입시 사정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요. 강력한 음주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에서 술 광고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추운 날씨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셔서 사망 원인 1위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전체 인구 530만 명 중에 매년 2천여 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예. 때문에 핀란드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술을 팔 수 있는 주류 판매 시간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밤 9시가 되면 모든 상점에서 술이 놓여있는 선반에 철제 셔터가 내려지고요. 낮 시간에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술도 알코올 농도 4.7% 이하인 맥주뿐입니다. 예. 이번에는 주류 광고에 맥주, 거품 같은 술 이미지를 노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또 주류 광고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만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알코올 소비가 정말 줄어들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좀 회의적인 것 같군요. 2009년에 주류세를 10% 이상 인상해서 술 소비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예. 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예, 오감경제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에너지 절감 대책이 발표됐는데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죠. 네, 정유사들이 휘발유와 등유 공급 가격을 내려도 주유소 판매 가격이 20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예. 그 리비아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닷새 이상 지속되자 지식경제부가 어제 에너지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백화점과 대형 마트,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에는 옥외 조명뿐 아니라 실내 상품 진열장에 불을 꺼야 합니다. 골프장은 옥외 야간 조명이 금지돼서 야간 개장이 어려워지고요. 예. 대신 골프 연습장은 야간 조명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과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도 자정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 건설사들이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밤하늘을 밝히던 자사 브랜드 초고층 아파트의 옥탑 조명이 자정 이후에는 당분간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금방 이건 눈에 띄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경부에 따르면 전국 227만 개 건물의 한 8.3% 정도가 조명 사용의 제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또 주유소와 LPG 충전소도 옥외 조명을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 바로 단속하는 건 아니죠? 예, 오늘부터 일단 시행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7일 이후에 이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 횟수에 따라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소도매업의 경우에는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일단 영업시간 외에는 야간 조명을 꺼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강제하는 방안은 향후 유가 동향에 따라서 차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습니다. 예.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경관 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는데요. 국제 행사나 관광 진흥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경복궁이나 광화문, 또 서울 성곽, 종각, 남산타워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문화재에 설치된 경관 조명은 서울시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대책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강제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아직 에너지 위기 이제 2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는 우선 공공부문을 상대로 자동차 오부제를 시행하고 기관별 이행 사항을 불시에 점검해서 공표하기로 하는 등 대책 실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고요. 민간 부문에서는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하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서 일정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고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등은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절감하면 납부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범국민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벌여서 포상금을 수여하고 또 에너지 공기업의 인턴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라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단계로 올라갑니까? 예, 지금 현재 에너지 경보가 관심, 주의, 또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자 에너지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해서 대형 건물의 난방 온도를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의 단계가 발령이 됐고 나아가 국토바이오 가격이 5일 연속 130달러를 넘어서는 단계로 이르게 되면 이제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예.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반 음식점과 기타 도소매업도 영업시간 외에는 소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승용차 요일제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또 공공기관은 승강기가 6층 이상만 운행을 합니다. 예.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증시도 그렇고 유가나 환율 등이 모두 리비아 사태 추이, 또 중동 아프리카 전역으로의 반정부 시위 확산 여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가 문제로 잠깐 넘어갈 텐데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내일 모레 나오죠. 예, 수요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예. 1월에 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3%는 물론 한국은행의 중기 목표치 상단인 4%마저 벗어난 바가 있는데요. 예. 2월 물가는 1월보다 더 악화된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셋값과 통신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이 요즘 중동 사태 불안으로 솟구치고 있으니까요. 예. 또 다음 날인 3일에는 1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됩니다. 대표적인 경기 관련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물론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오르는 현상,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지표들이 관심이 가는 것들이 많이 있군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뉴스 포커스를 진행하죠. 지금부터는 유혈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리비아에서 전세기를 타고 탈출한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서 지난 토요일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한 분인데 최근까지 상황이 어땠는지, 또 전세기를 타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아직 현지에 교민 한 500여 명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분들은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리비아에서 대학공사 신축 업무를 맡았던 코스모 D&I의 김도훈 씨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 예. 조금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하셔서 그런지, 그렇죠?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건설사 직원이라든가 교민이라든가 모두 238분이 전세기를 타고 들어오셨던데, 예.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몇 분 다른데 연결한 분들 말씀으로는 이집트로 탈출한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선 트리폴리 공항까지 가는데 상당히 좀 거리도 먼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 오기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어땠습니까? 우리 김동훈 씨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폴리 지사에서 근무를 해서 트리폴리 공항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았었고요. 그건 다행이었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전세기를 탈 대상인 대한민국 교민들이 트리폴리 외곽에 있는 경우는 좀 트리폴리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수월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서쪽에 있는 자유아라는 도시라든지 동쪽에는 또 이제 미슈라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이 전부 다 이제 반군 쪽으로 점령이 당해서 움직일 때 이제 신변에 상당히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기가 힘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리폴리에 있다 보니까 그나마도 괜찮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도 탱크라든지 이런 정규군들 볼 수 있었고. 이번에 나온 분들은,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나온 분들은 대부분 그러면 트리폴리 안에 있으셨던 분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그 리비아 현지하고는 몇 차례 좀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좀 어려웠습니다. 전화가 예. 불통이어서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남아 계신 분들하고 또 한국에 계신 가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좀 연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그 트리폴리 내에서도 전화가 제대로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전화도 이제 그 트리폴리 외부,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뭐 국제 전화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끊겨 있는 상황이고, 예. 근데 다행히 인터넷은 그나마 좀 돼서 아, 인터넷으로 그 집으로 메일을 보내고 뭐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전세기가 뜬다는 소식도 전화로는 못 받으셨겠네요. 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알게 됐나요? 예, 인터넷을 들었고 저희 그 지사 쪽에 뭐 지사장님이라든지 쪽으로는 대성안에서 연락이 왔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 전화가 되는 그 시간대라든지 뭐 전화가 약간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를 이용해서 그 전화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예. 떠날 때 공항이 뭐 굉장히 좀 어수선했다면서요? 아직까지도 그 공항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공항 주변이 전부 다 이제 그 서로 나가려는 그 주변국들의 그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그 난민 캠프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안에서 통제도 그 리비아 군인들이 들어와서 뭐 공포탄도 쏴대면서 예. 그렇게 통제를 하고 질서를 유지를 시키는데 질서가 유지가 잘 안 되고요. 예. 뭐 이집트 사람들이나 튀니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 그 여권도 없는 사람들이 와갖고 그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나갈 수는 없고, 예. 그래서 무작정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 3만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 그 안에 들어와서 그 공항 안에요? 예, 공항 안에. 뭐 발 디딜 틈이 없겠네요, 그 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움직이기가 힘들었고.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나오셨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그 회사 동료들이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사 사무실에서는 저희가 지금 1차 선발진으로 출발했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그 지사 같은 경우는 사태를 좀 전망을 하다가 더 심각해질 경우 철수하기로 돼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대학공사 현장에 있는 나루트라는 현장이 트리폴리에서 한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쪽은 이제 튀니지 국경이랑 가깝다 보니까 버스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튀니지 쪽으로요? 예. 김도훈 씨께서는 리비아에 언제 가셨습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나간 건 2008년에 나갔습니다. 예. 이제 한 3년. 예. 그죠? 예.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뭐 애초에 예상을 못 하셨겠죠? 제가 중간에 한 15일에서 18일 정도 전에 휴가를 나왔다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만 지금 이집트에서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 리비아하고 이집트하고는 상황이 틀리고, 리비아는 이 국가 원수가 한 42년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그 통제력이 상당히 대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리비아에서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현지인들도 뭐 생각이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 실제로 겪은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트리폴리 내부에 있는 그 지사에 있었는데, 예. 물론 총성은 좀 들렸고, 그리고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사망한 경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예. 전부 다 이제 신변에 위험을 느껴갖고 대부분 다 외출을 자제하고 지사 안에서만 있다가 보니까 그 밖에서 충격적이 일어나더라도 저희가 그거를 나가서 볼 수 있을 만큼 그 안전한 형편이 아니었고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목격을 하지 못했지만 총을 들고 다니는 정규군들을 많이 봤었고, 또 그리고 외신들이나 인터넷에 보면 상당히 많이 사망한 경우를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남아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이긴 한데 별일 없이 잘 철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빨리 좀 안정이 돼서 철수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동시에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리비아에서 전세기를 타고 돌아오신 코스모 D&I의 김도훈 씨였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성 쓰시면 돼요. 자기 이름의 맨 앞에 성, 그리고 이름, 국적, 자기가 태어난 나라, 그리고 생년월일 쓰시면 돼요. 여권 발급 다 되었으니까 세계여행 떠나셔도 돼요. 자, 저 이름 뭐예요? 지파오. 저 지파오. 한번 직접 입어보세요. 이쪽으로 소매는 여기. 우리 외국인 선생님이랑 같이 옷 잘 입었어요? 하나, 둘, 셋. 진짜 예뻐요? 네. 스리카. 우리나라는 타일랜드. 그리고 이거 타피오카. 태국에서는 개구리알을 먹는데. 처음 봤을 때 징그러워. 못 먹어요. 어떻게 먹고? 맛 보면서 맛있다. 먹어보자 봐. 맛있다 얘기하시고 그거 진짜 너무 물컹물컹해요. 오늘은 만드는 음식은 오니기리. 일본 주먹밥은 이렇게 세모나게 만들어요. 안돼 어떡해. 오니기리. 저희도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지난 토요일에 서울 광진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있었던 세계 문화 축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태국, 페루 네 나라에서 오신 외국인 선생님들 또 각 나라 전통 의상을 입은 분들 이렇게 해서 모두들 음식도 직접 만들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태국이나 페루에 대해서 역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일본은 그래도 많이 배우는데 태국이나 페루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배우진 않게 되죠.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은 관심이 갔다고 하는군요. 태국 음식 중에 개구리알처럼 생긴 타피오카의 인기가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에 4개 나라를 돌아본 셈인데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겠죠. 노래는 레지나 벨과 피보 브라이슨의 노래, 영화 알라딘의 주제곡이죠. A Whole New World인데 잠깐 좀 듣고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를 만나도록 하죠. Unbelievable sights, indescribable feeling, soaring, tumbling, freewheeling through an endless diamond sky. A whole new world. Don't you dare close your eyes. 100,000 things to see. It gets better. I'm like a shooting star. I've come so far. I can't go back to where I ca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미국 백악관의 게리 세모어 대량 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이 26일이었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미국은 응할 것이다 이렇게 중앙일보 기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로 안보 위협을 느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한다면 미국이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예. 하루 앞선 25일에는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예. 이 전술핵은 핵 로켓, 포, 그다음에 핵 지뢰, 핵 어뢰 등을 통칭하는 건데요. 한국에는 1991년까지 군산 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서 오늘 시작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그 누구의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을 하면서 이 서울 불바다와 같은 무자비한 전면전 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통해서 괴뢰군부의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 모략 행위의 발원지를 자유권 수호 원칙에서 직접 조준 격파 사격하겠다 이렇게 밝히게 됐는데요. 예.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게 있는데 이 군은 북한 협박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남풍이 불면 대북 전단과 생필품을 북측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다른 안보부서 고위 관계자는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 군이 대북전단을 직접 뿌리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관계자는 군이 직접 대북 전단과 생필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부 내에도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군은 지난해 11월 이 연평도 사태 이후 전단 40만 장 등 최근까지 800만 장을 북한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그렇고 북쪽의 위협 발언도 그렇고 점점 더 강하게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양쪽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또 뭐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다는 보도도 있었고 갈피를 잡기가 힘들고요. 이 KTX 운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26일 오전 9시 27분 이 승객 600여 명을 싣고 동대구역을 출발한 KTX 산천 354호 열차가 김천 구미역 인근에서 기관 출력 이상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전역에 예정보다 26분 지연 도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날인 25일에는 일반 KTX 열차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인근에서 43분간 멈춰서는 또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2월에만 4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가운데 3건이 우리가 자체 개발한 KTX 산천이 뭔가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KTX 산천에서 고장이 발생한 건수가 15건이라는 뉴스도 그렇게 많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차량 문제가 그러니까 일단 꼽히고 있고요. 또 하나 운행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게 설비 보수와 같은 운영 시스템 문제인데요. 허준영 코레일 사장 취임 후 공기업 선진화 명목으로 5,115명이 감축이 된 바가 있는데 유지 보수 분야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건 무려 3,000명이 감축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한 그 사고가 잇따른 원인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런데도 허준영 사장은 25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고는 무슨 사람이 다쳤습니까? 좀 이상 신호가 들어오니까 점검하고 다시 출발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점점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5일 사고라면 43분 동안 멈춰선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KTX인데 좀 말하는 게 좀 아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의 누나 에리카 김 씨가 25일 입국을 해서 26일과 27일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에리카 김 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 중지 상태였는데요. 이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계속 조사에 응할 뜻을 보인 만큼 추후 보완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에리카 김 씨가 들어온 게 25일이죠. 그리고 그 전날인 24일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들어갔습니다. 두 건은 뭐 관련 없다고 검찰에서 얘기했다면서요? 일단 검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은 이 두 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이 조선일보가 전했는데요.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등이 어제 열린 당정청 구인 회동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질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유는 다 아시죠? 이 국정원의 이른바 롯데홀때 참의 사건과 관련해서인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의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정진석 정무수석 등은 국정원의 현재 문제점과 부정적인 여론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금 원원장을 교체하면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벌였음을 공인하는 꼴이 된다. 이러면서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한나라당의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적 국회 운영 모임이 24일 이 필리버스터 제도와 법안 자동 상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필리버스터 제도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반대 토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법안 상정 제도는 법안 보고 뒤 30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모임은 이것 외에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국가 재난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도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상임위에는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자동 상정된 이후에 국회 본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 가능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직권 상정은 없어진다 하면 막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른바 이제 그 강행 처리, 날치기 논란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조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근데 이 개정안을 보면은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개방형 이사제는 사립학교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 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는 제도이고요. 개정안은 이것 외에도 이 대학 평의원회의 설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그리고 친족관계의 이사가 전체 이사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이 노사정위원회가 일반 기업의 노동자 정년을 60살로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대략 모았다고 합니다. 이 노사정위원회가 산하의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협의를 거친 끝에 이같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하는데 예. 고용대책위원회는 23일 날 활동 시한이 만료가 되는데요. 그 활동 시한 만료 직전에 합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현재 시행 중인 평균 정년 57.16세보다 정년이 3살 가까이 늦춰지게 되는 건데 예. 실제 시행은 2017년 내지 2019년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아직 멀었네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최근에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한국의 파워스폿이라고 하는 관광 상품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파워스폿은 기가 충만의 영험이 있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예. 최근 일본의 20, 30대 여성들 사이에 영적 파워스폿 여행 붐이 일자 관광공사가 이를 도입한 상품을 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마케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인데요. 관광공사는 5대 고궁과 왕릉을 파워스폿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일제가 동물원과 식물원을 조성한 뒤에 명칭을 창경원으로 격하했던 창경궁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또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경복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이드북에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은 채 유구한 시간이 흐르는 성지에서 운기를 흡수해 봅시다라는 등의 글귀만 들어 있다고 합니다. 예. 쌍용 자동차 노조원 임모 씨가 26일 아침에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과 노조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따른 심근경색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임 씨는 2009년 77일간의 노조 파업에 참여한 뒤에 1년 무급 휴직 뒤 복직 대상자로 분류가 됐지만 아직까지 복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이 지난해 4월 25일 부인이 투신 자살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예. 그 후에 우울증을 겪는 아이를 위해서 병원과 학교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임 씨가 숨지기 하루 전날 그와 저녁 식사를 함께했던 고향 친구 김모 씨는 아이들 등록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숫덩이가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예. 임 씨의 통장 잔고는 4만 원이었고 카드 빚은 1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망한 쌍용차 노조원이 모두 12명을 헤아리는데요. 예. 이 가운데 자살한 사람만 7명입니다. 예. 후유증이 너무나 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군 제2사단 소속 로이드 이병이 26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 시내 70대 노인 집에 침입해서 노부부를 둔기로 때린 뒤에 64살의 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로이드 이병은 외출 금지 기간 중에 군부대를 이탈해서 술을 마신 뒤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노부부는 현재 중태라고 합니다. 예. 이 동두천 경찰서는 주변을 배회하던 로이드 이병을 붙잡았는데 이례적으로 이 로이드 이병의 신병을 미군에 넘기지 않고 직접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고. 예. 법적으로 이건 가능한 일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청담동에 사는 서울대학생 신모 씨가 이른바 위장 전입을 했다가 탄로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신 씨는 통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모 모두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만 입주되는 걸 알고 기숙사 지원서에 가족 주소지를 할아버지가 사는 강원도로 적어냈다가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사건이 신 씨 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1월 한 달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편법을 써서 기숙사 입주가 허가됐다가 적발된 학생이 3명이라고 합니다. 예. 이 기숙사비가 학부생은 월 15만 원, 대학원생은 19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수도권에 거주하면 좀 그렇죠. 이 기숙사는 지방 학생을 위해서 있는 건데 다른 학생들이 못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특히나 대학가 지금 전월세가 한창 뛰고 있다는 보도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서울대는 내년부터 이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위장전입, 이른바 위장전입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와 함께 뉴스 브리핑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대북 심리전이 계속되면 임진각을 비롯한 발원제를 조준사격하겠다. 북한이 이렇게 또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11일 동안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이걸 겨냥해서 서울 불바다 이런 강경 발언도 다시 나왔습니다.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위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 5월에도 이제 그 이른바 조준격파 사격 위협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건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걸까요? 네, 그간에 대북 심리전이 점점 더 양상이 더 이제 강화되어 왔습니다. 예. 작년 5월에는 확성기나 대형 스크린 통한 방송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는 이 라디오 방송만 했는데요. 연평도 포격 이후에 대북 전단을 300만 장 이상 살포한 걸로 돼 있고요. 예. 최근에는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김정일 생일 때 탈북자 단체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이제 가담해서 전단을 살포했고요. 예. 리비아나 이집트 사태가 이제 심각해서 북한 집권 지도층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남북 경제가 지금 뭐 50배 이상 남한이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예.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압박에다가 금년에 식량난도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달에는 군에서 그 생필품 같은 거를 잔뜩 이제 또 보냈다고 합니다. 예. 6억 원 상당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세계적으로도 중동에서 민주화 바람이 일고 그래서 정권에 이제 불안함이 있고 또 김정은 후계 체제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압박도 느끼는데 남한에서 이렇게 자꾸 북한 체제에 정면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이제 생각하에 예. 더 이상 북한에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또다시 하면은 지난번에 전단을 살포했던 임진각을 조준격파 사격하겠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정권 내에서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럼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지금 뭐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임진각인데요. 예. 군사분계선 남쪽 7km 지점인데 여기가 사실 안보 관광지입니다. 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곳을 공격한다면 이건 뭐 사실 전면전 기도 의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이제 엄청난 파문일 테고. 예. 여기를 직접 공격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심각한 도발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그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2004년 6월에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를 합의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장성급 대표가 지금 이 그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통문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작년 5월에 그 심리전 문제로 북한이 위협했을 때는 인민군 전선 중부지구 사령관 명의로 네. 왔었고 이번에는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왔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남북 장성급 회담은 지난번에 이제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그 명의로 보냈다라는 것은 다시 재개하자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거보다는 저는 그 2004년 6월에 장성급 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합의했기 때문에 예. 남한이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니냐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장성급 회담 대표가 전통문을 보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자위권 수호 원칙에서 조준격파 사격하겠다 이랬는데 예. 이것도 이제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자위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 대응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 자신들도 자위권 수호 차원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이 지금 상황이 자신들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예. 계속 이것을 방관하다가는 힘들겠다. 자신들도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남북 간의 대화가 이제 다시 소강 상태로 흐르고 중국의 육자회담 재개 움직임도 이제 무산이 되는 가운데 미국도 중동 문제 때문에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질 때 예. 그리고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이 이제 끝나갈 무렵쯤에 도발 위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 키리졸브 훈련은 이거 뭐 역시 국지전이나 전면전 그리고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른바 또 서울 불바다전을 언급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그 홍 연구위원께서 보시기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진각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또 다른 어느 곳에서 국지적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북한 내부의 어떤 기강을 다지고 또 민심 위반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주민들을 단속하는 그것을 또 계산할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빌미를 만약 제공한다면 이를테면
작년에 천안함 사건도 키리졸브 훈련, 그 독수리 훈련 때 일어난 거거든요. 예. 연평도 포격도 우리가 NLL 인근에서 호국 훈련을 한다는 빌미하에 또 포격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 있고 독수리 훈련을 하는데 또다시 그 NLL 인근에서 만약 한다고 하면은 예.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명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 그 서해 5도가 아니더라도 예. 이를테면 휴전선에 있는 그 확성기, 지금 방송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 확성기 같은 걸 조준 사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저쪽 되겠습니다. 북쪽에서 보기엔 빌미인데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해왔던 훈련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훈련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네, 우리 정부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인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대남 억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태세를 갖추고 한미 간에 빈틈없는 방어 태세를 해야 되겠지만 예. 우리가 북한보다 평화의 필요성이 수십 배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북한은 오히려 평화가 훼손되는 걸 자신들의 후계 체제 확립이라든지 주민 단속을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 그야말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 안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보여주는 건 좋지만 굳이 그들이 어떤 분쟁의 대상으로 삼는 지역에서까지 훈련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저는 봅니다. 아무튼 북쪽이 굉장히 그 심리전에도 굉장히 좀 그 긴장하고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네.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동 사태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뭐 리비아 사태도 그렇고 이런 것을 봐서 비슷한 변화가 북한에서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북한은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보고요. 예. 특히 이제 이집트나 리비아 같은 데는 그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언론 통제도 북한만큼 강력하지 못했고요. 예. 북한은 조선 왕조와 일제 군국주의 통치를 거쳐 김씨 왕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 계속 왕조 시대를 계속 이어온 셈이고요. 예. 유교적인 유교 질서나 가부장적 통치를 하고 또 경제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만큼 굶어 죽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 소련이 붕괴될 때 동구가 붕괴됐지만 예. 북한에게는 지금 강대국으로 성장 중인 중국이 능력도 갖고 있고 도와줄 의지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북한에서는 쉽게 이렇게 붕괴 조짐이 보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예. 설사 그게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면 우리가 30년 동안에 2,500조를 퍼부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그 국가 예산 8년치 전액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개혁과 개방하다가 우리에게 흡수되면은 500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급변 사태를 사실상 좀 연기시키고 좀 완충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국익에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정서적으로는 계속 도발하고 침략을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이 붕괴되는 건 우리에게 정서적으로는 좋지만 예. 냉철하게 보면은 지금 당장에 붕괴되면 엄청난 금액이 들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유도하면서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위원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예, 매주 월요일 4부에 진행하는 보수의 진보토론 오늘 경제토론 시간입니다.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성대 김상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경제토론의 주제는 이른바 이제 MB노믹스 3년 성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주제인데요. 지난 25일에 이명박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른바 MB노믹스에 대해서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궁극적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해왔다.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그 정의였는데 두 분의 평가는 어떤지 오늘 토론 통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3년간의 경제 실적, 양적인 면에서 성장세는 뚜렷해 보입니다. 3년 동안의 연평균 2.8%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고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또 나타냈고요. 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런 가시적 성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부터 좀 궁금한데 오늘은 김상조 교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이제 어느 신문 기사를 봤더니 지난 3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한 것이 뭐냐라는 질문에 어느 시민이 답하기를 인터넷으로 민원 서류 발급한 것이 많이 늘어났다. 사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참 궁색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아마 지난 3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게 뭐 F학점이라는 식으로 이제 박하게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도 무난하게 극복해 가고 있는 중이고, 뭐 G20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해에 거시적 성적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그러니까 적지 않고요. 뭐 C학점이 아니라 좀 더 잘했으면 A학점 내지는 B학점까지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뭐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 뭐 이념적 요소가 결부된 어떤 이슈들, 뭐 4대 강이나 규제 완화, 감세, 뭐 저금리, 고환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뭐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의 합리성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라 그럴까, 또는 이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와서는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제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를 하다 보니까 무리한 수단들을 많이 동원하게 되고, 결국 과거의 어떤 광치 경제를 이제 회귀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이 지난 3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F학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제가 F학점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C학점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대체로 무난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려도 뭐 금융위기를 비교적 무난하게 극복했다는 점, 그리고 또 원전 수주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동력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또 G20 회의를 유치해서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 이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이런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이 어떤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성장이 이루어진 면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들한테 좀 아쉽게 남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이제 처음에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정책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지난달에 조사한 보고서를 보니까 응답자의 82.9%가 기업 프렌들리에서 그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데, 이러한 인식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아마 정경련에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게 뭐 있느냐라고 아마 짜증을 낼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툭하면 검찰이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뭐 그리고 이제 서민금융이다, 뭐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다, 물가 안정이다라고 하면서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대기업들은 불만이 많을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한국에다 본사를 두고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단한 행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 3년 동안의 일들만 간단히 돌이켜봐도 뭐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뭐 그동안 재계의 수건이었던 출총제를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해서 사실 한국 경제에 커다란 어떤 위험을 초래했고, 방송법 개정 등등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뭐 감세 기조, 뭐 최근에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감세를 계속 추진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법정 법인세율이 22%고 주민세까지 합치면 24.2%지만 저희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09년도에 삼성전자의 실효 법인세율, 실제로 세금을 낸 것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입니다.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노사관계 문제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할 저금리 고환율 정책으로 대변되는 거시 정책은 대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본사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옮길 그런 용의가 있는 대기업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결국 이러한 어떤 관행 속에서 뭐 대기업들의 유리한 경제 환경을 계속 해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강 교수께서는요? 저는 좀 입장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수출 프렌들리 했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환율 정책을 통해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많이 늘리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서민 생활에 안정을 기해보자라는 방식으로 해서 수출 프렌들리 정책을 폈다라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프렌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몇몇 예들이 있는데 출총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산분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는데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하나 갖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김 교수님께서는 주로 이게 대기업에게 유리하냐 안 하냐의 측면에서 봤지만 저는 국가 경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출총제, 그러니까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투자를 늘리는데 기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자리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산분리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바틀렉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의 약화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해결해 보기 위한 고육지책,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다음에 감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세를 해서 대기업 프렌들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기업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는 게 전체 개수로 치면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도 대기업 자체만을 위한 정책은 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게 그 세금을 깎아줘서 그 세금이 보다 많은 투자로 연결되고 그 투자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대기업 프렌들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두 분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군요. 제가 한 말씀만 추가를 하면 출총제나 금산분리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뭘 표명했느냐면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적 감독 또는 사후적 규율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규제 시스템을 이제 밸런스를 다시 맞춰간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했었는데 사전적 규제가 완화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적 감독 규율 시스템을 과연 어떤 것을 얼마만큼 강화 보완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자칫하면 기업에 대한 규율의 공백지대,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시 재발론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사후적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는 포인트라면 그럼 지금도 주장해야 되실 게 제 생각에는 사후적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다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열심히 생각이 주장하고 들고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후적 관리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제 상법상의 사회적 규율 시스템으로 회사 기회 유용 문제라든지 이중 대표 소송, 즉 이해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지난 몇 년째 사실은 전혀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신 그런 거 대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검찰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교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생겼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 교수님께서도 지적 두 번이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 프렌들리 하지 않았다라는 또 다른 말씀으로는 잠깐 기업 프렌들리, 시장 프렌들리 한다라면은 정책 자체가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보여줬던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3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747 드라이브라고 해서 강력한 성장 촉진 정책이었고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이라고 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왔는데 그 다음에 공정사회론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747 드라이브를 통해서 성장을 하면 그게 친서민이 아니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친서민으로 간 건지 그 다음에 친서민 중도 실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공정으로 갔다면 친서민 중도 실용을 하면 공정사회가 안 된다는 건지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를 저는 잘 못 찾겠고요.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또는 이게 더 좋다 저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왔다 갔다 했다는 점에서 기업 프렌들리나 시장 프렌들리라고 보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왔다 갔다 했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처음에 진행했던 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다음 것들이 나온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른바 이제 기업 프렌들리, 처음에 수출 프렌들리라고 강 교수께서 표현하셨는데요. 거기에 동의한다고 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그 낙수 효과 같은 것을 기대했다면 그러니까 수출을 증대시키고 그것이 이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투자가 더 늘어나고 하는 쪽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혹시 이제 좀 그 어그러졌거나 그랬다면 그것을 곧바로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나왔던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 또 거기서 이어지는 공정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측면이 아닌가요? 강 교수께서는 그게 단절되어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수단만으로 목표를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3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가 이러한 일관된 기조 위에서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정책 수단은 제한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자 한다라는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단기 성과주의가 굉장히 본질적인 어떤 요소로 가미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 차원을 넘어가지고 그 기조의 어떤 혼란이라고 시장의 어떤 참가자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교수께서는요? 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서민 정책이 간다라고 하면 친서민 정책도 보다 좀 시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친서민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미소금융 정책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미소금융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미소금리와 관련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비시장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요. 또 공정사회론으로 들어가면서 중소기업 처음에 상생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동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나오는 각종 정책들 특히 지금 민간위원회라고 해서 정부 입장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 이제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익공유제라든지 최근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정운찬 위원장의 얘기에서 나온 거죠. 이익공유제라든지 또는 그거는 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기업들에게 실체가 정확하지 않은 동반성장이라는 것들을 점수를 매겨서 그걸로 기업을 평가하겠다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원래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이그젬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가 단순히 기조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좀 의지의 결여 문제가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얘기한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이 동반 성장 또는 중소기업 서민의 문제는 과거에는 야당의 전유물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집권 세력 또는 보수 진영에서도 자기 어젠다로 이제 흡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지 문제에서 저는 한계를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반 성장 지수에 대해서 지금 재계에서는 점수를 매기고 그거를 특히나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항하고 있고요. 실제 아마 동반 성장위에서 이거를 어느만큼 정확하게 공개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이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이익의 공유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인센티브에 부합하는 즉 뭐냐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이나 또는 정규직 전환과 같은 그런 어떤 것에 인센티브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 굉장히 저항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어떤 대기업들의 저항을 뚫고 갈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의문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중소기업 그러니까 동반 성장할 때 지금은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그것도 대기업의 주도하에 그런 어떤 수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지 전 세계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중소기업들 상호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전혀 인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기조의 혼란뿐만 아니라 의지조차도 굉장히 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기다 아니다 정도만 이익공유제는 찬성하십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강석훈 교수께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발표한 정운찬
위원장이 강석훈 교수의 은사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시는군요. 예. 격까지 아니, 얘기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잘 모르는 더 깊은 뜻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그것이 적절한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동반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가 비건한 예로 학교에서 예. 한 학생의 성적을 매기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마찬가지로 동반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인적 교류도 있고 과학기술 교류도 있고 자금 지원도 있고 자금 결제도 있고 또 그게 1차 네트워크도 있고 2차 네트워크도 있고 3차 네트워크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예. 그 복잡한 생태계를 하나의 지수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런 오류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예. 그것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기업이 저항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근데 이게 대한민국 경제라는 게 서로 투쟁의 관계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위협하고 저항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경제를 이렇게 서로 돌아갈 생명체 유기체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이 동방성장 부분에 관해서는 김 교수님께서도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소위 말하는 보수 정부가 동반성장과 중소기업 서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을 높이 치셨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게 국가 운영에 있어서의 핵심 아젠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명박 정부 방식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무슨 얘기냐면 이 중소기업 대기업 문제는 저희가 지난 20-30년간 무수히 많이 떠들었고 예. 그다음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한 것들인데 그것들의 전반적인 기조가 뭐였냐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예. 소위 소위 말하는 그 개수로 치면은 99%고 인원으로 치면 88%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 이런 정책 기조였습니다. 예. 이게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의 과거 정책 기조였다면 이번 정부라면 이명박 정부라면 이번 중소기업 정책만큼은 적어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경쟁력 접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사이드에서는 중소기업에게 R&D나 이런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주는 그 하나의 사이드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그 강력한 구조조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시장에서 퇴출될 중소기업은 퇴출이 되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돼야지 예. 이것을 지금 있는 그 경쟁력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의 중소기업 정책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 이미 증명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예. 그 저항이라는 이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도 경제학자이니까 협력이라는 것이 갈등보다도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대중소기업 문제도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것이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소기업과 서민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더더군다나 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선진국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을 지금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의도가 실현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중소기업과 서민을 타겟팅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하는 노력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굉장히 오늘 열띤 토론이 이어져서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네요. 앞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이후에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겸 해서 좀 해주실까요? 예. 우선 김상조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대통령을 자임하셨습니다만 모든 경제정책을 다 잘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결국 경제정책은 관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예. 지난 3년 동안의 경제팀의 인사를 보게 되면 뭐 강만수, 최진경, 김중수로 이어지는 이런 일기 실세팀의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윤중현 기재부 장관이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처럼 이 모피
소피아가 부활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회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는 아마 시장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그러니까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리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인사를 통해서 좀 더 천천히 일관된 어떤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예.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석훈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숫자적인 그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서 크게 점수를 맞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그런 성장의 결과가 효과가 국민들과 특히 일반 서민들에게 전파되지 않는 그 채널이 약화된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남아있는 저는 두 가지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 채널을 어떻게 확대해서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과 서민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사이드라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강석훈, 김상조 토론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교수께서 정하신 주제였습니다. 저희가 정하지 않고 그만큼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에게 5번째로 돈을 요구하러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어머니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4번 병원에 전화를 걸어 템타이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퇴원할 돈이 없자 타이벤 스님은 미쳐버렸습니다. 같은 것 그녀는 나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항상 돈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참을 수 없습니다. 출근의 고통. 그는 검은색과 빨간색 라이브 스트림을 여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방송합니다. 욕도 많이 하는데 교통은 정말 불가능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생방송방이 잠겼고 그녀는 다시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에 대한 마지막 소식은 내 휴대폰으로 걸려온 타이반의 전화였다. 나는 듣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도박으로 승률을 뒤집고 싶다. 결과 나에게 30만 VND를 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3만도 받을 수 있고 3,300도 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희 둘의 중매인이라고 생각한다. 나 없이 어떻게 그녀를 만나서 그녀를 당신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다 내 공로야? 상대방은 즉각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을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무엇으로 변했는가? 아무것도 아님. 그냥 그녀를 속여야 할까요? 나는 소파 등받이에 손을 얹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달려오려는 후배에게 얼굴을 밀었다. 거짓말이라도 다시 말해보세요. 태양은 이슬처럼 따뜻하고 커튼에서 빛이 겹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빛처럼 빛났고 그녀는 부드럽고 또렷하게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은 아름다웠다. 어두운 방은 램프, 빛, 크리스탈, 찬란함을 만납니다. 아직도 듣고 있나요?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아이들, 삶을 포용하는 어린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불행한 아이는 어린 시절을 치유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직도 흐엉처럼 가족,